먼저 살펴볼 내용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개념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한 시대를 총괄하는 어떤 거대한 의식의 흐름 혹은 사고의 틀을 의미합니다. 또 시프트는 말 그대로 변환이라는 뜻이고요. 컴퓨터 키보드 자판의 그 시프트 키도 같은 의미죠. 입력되는 명령어에 변환을 주니까요.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는 시대의 인식이 변화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화는 이겁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전환. 산업사회는 2차 산업이 중심이 되고 정보사회는 3차 산업이 중심이 됩니다. 1차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농업, 수산업, 임업 등등의 분야가 해당되는데 자연 상태의 물산을 거의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1차 산업입니다. 그것을 원재료로 해서 인간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2차 산업이고요. 여기에 인간의 서비스를 추가해서 진행하는 것이 3차 산업입니다. 그런데 산업사회는 2차 산업이 중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략 19세기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가 산업사회에 해당하는데 공업을 중시하니까 당연히 공장이나 설비 등의 하드웨어가 중심이 되죠. 반면 정보사회는 20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가 해당합니다.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어 산업사회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춰 놓느냐가 중요하게 다뤄졌다면 정보사회에서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또 이 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규정하고 설명한 매뉴얼을 정교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산업사회에서는 중요한 틀이었고 그를 어떻게 구조화하느냐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보사회에서는 그보다는 아이디어의 창의성이 중심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차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면 가장 선명한 사례로 일본과 대한민국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산업사회에 굉장히 빨리 접근한 나라이죠.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제도를 받아들이는 일에 힘쓰면서 산업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1900년대, 10년대, 20년대에 일본은 이미 산업사회에 어지간히 근접합니다. 그러면서 문명의 발전을 일으켰는데 이 힘을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고 주변 나라를 괴롭히거나 침략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가 되기도 했고요. 그랬던 일본이 1945년 패망하면서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산업 기반의 절반 이상이 폐허가 되고 경제 수준도 급락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고 쓸쓸하고 속이 상한 일이지만 1950년에 이웃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 경제가 부활합니다. 어쩔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이죠. 우리는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됐는데 일본은 그로 인해서 군수품 및 보급품 관련 산업이 비약적으로 도약했고요. 패망 이후 산업이 다시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의 재벌을 해체하려고 했지만 전쟁 때문에 전면적으로 취소, 기업들이 부활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일제 전범 기업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까닭이고 과거사 청산이 마무리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후 일본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성장을 계속합니다.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를 형성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은 이른바 매뉴얼 국가가 됩니다. 행정 조직에 속한 관리들이 그리고 회사 조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대처해라 라는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에 잘 따르는 공장, 기업, 기관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면서 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일본의 수출품들 중에 가장 유명한 품목들이 가전제품, 자동차, 카메라 등이죠. 소니, 도요타, 니콘 등의 회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모두
정교한 제작 과정이 필요하고 매뉴얼에 따라 엄격한 품질 관리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경제 개발을 할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압박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했어요. 문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정보 기술이 등장하면서 일어납니다. 정보 기술에 따라 정보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패러다임은 분명하게 변화하지만 한꺼번에 짠 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굉장히 더디고 느리고 천천히, 그렇지만 뚜벅뚜벅 분명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다고 갑자기 사회가 일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라는 큰 흐름 자체는 엄연히 진행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산업사회에서 이미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정보사회로의 전환을 빨리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후발주자로 출발하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도 일본의 케이스를 그대로 따라서 경제 발전을 진행합니다. 일본이 한국 전쟁을 기회로 산업을 부활시켰다면 대한민국은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경제 부흥을 도모하게 되죠. 실제로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요. 그 결과 우리도 산업사회에 진입하고 하드웨어 중심, 매뉴얼 중심으로 사회 구조를 개편합니다. 그러다가 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산업사회로 그냥 나가는 방향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는 빠를 수 없습니다. 알아차린다고 해서 바로 개혁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 뒤에도 사회는 크게 변하진 않았지만 그런 깨달음을 먼저 느꼈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이 각성하게 되면서 드디어 구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결과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한 걸음 빠르게 정보 사회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PC통신, 초고속 인터넷망, 와이파이, 5G로 이어지는 정보사회 초석이 되는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호칭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후쿠시마 사태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됩니다. 거기에서 강력한 방사능이 유출되죠. 문제는 일본은 고도로 정돈된 매뉴얼 사회이고 자연재해도 많아서 재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라고 규칙을 다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 같은데 이런 매뉴얼을 뛰어넘는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정작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을 때 관리들은 매뉴얼을 뒤지고 있는데 매뉴얼에는 이런 사태가 언급된 것이 없으니 조치 명령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관리 명령만 받았던 실무자들은 대응 조치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몰랐고 단독 결정을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방치되고 끝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방사능 혹은 방사능 오염수가 큰 문제로 남게 되었죠.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터졌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사태에 기존의 매뉴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빨리빨리 받아들였죠. 굉장히 유연하게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방호복을 입으면 너무 더우니까 그 안에 얼음 조끼를 받쳐 입는다든가 손 선풍기를 댄다든가 최소 잔여 주사기를 대량 생산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방역을 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죠. 지금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차이가 결국에 뭐냐? 이제 이걸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매뉴얼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사회에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보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못했느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의성이라는 개념이 꼭 고정된 개념은 아닙니다. 시대마다 다르게 설명이 되는데요. 크게 나누어서 인류의 사상적인 변화를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고전주의 시대,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낭만주의 시대, 그 다음을 모던, 즉 근대 혹은 현대 이렇게 나눕니다. 각각의 시대별로 살펴볼게요. 먼저 고전주의 시대의 창의성은 신에 의해서 제공되는 재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신만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의 창의성을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요정들이 있는데 이를 뮤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창의성을 그리스어로 이데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이디어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데아는 어떤 사물이나 물건이나 현상 안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형상은 우리가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신의 뜻이 담긴 이데아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데아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범주, 계획, 매뉴얼 아니면 경전, 캐논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피그말리온 신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각가가 대리석을 조각합니다. 그 대리석 안에 뭐가 숨어 있냐면 아름다운 여인의 이데아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뮤즈를 통해 전달받은 신의 뜻에 따라서 조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도 아름다운 조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고 말아요. 조각가에게는 이 조각상이 아름다운 여성, 즉 자기 이상형이라는 이데아였던 거죠. 미술가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도 비슷한데요. 사실 꼭 여기 적합한 것은 아닌데 그 분위기만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각을 그렇게 잘하세요? 하고 물으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냥 대리석을 쳐다봅니다. 대리석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안에 이데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데아가 아닌 부분을 쪼아 떼어내기만 하면 작품이 완성됩니다. 이걸 왜 못하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고전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창작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낭만주의 시대로 넘어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낭만주의 시대의 중요한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 개인, 그 중에서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작가였어요. 작가라는 개념이 비로소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에 따라 작가의 표현 능력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작가는 오로지 하나, 홀로 존재하는 고독하고도 위대한 개인이기 때문에 그 작가의 오리지널리티, 즉 독창성이 강조됩니다. 이걸 대표하는 사람이 랭보 같은 사람인데요. 사실 랭보는 20세기, 그러니까 낭만주의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시인인데 지금 설명에 랭보의 사례가 적합해서 여기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랭보는 상징적이고도 초현실적인 작품 창작 방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앱상트라는 굉장히 독한 술을 탁 마시고 자기 정신을 놔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를 통제했던 의식, 윤리, 관습 등과 같은 것들의 제어를 받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작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드글드글드글드글 들끓어오는
여러 무의식, 창의력이 마구 발현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말이나 막 떠벌리게 되면 그 자체가 시가 됩니다. 역시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습, 이른바 천재 예술가가 낭만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작가의 형상으로 인식되게 되었다라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또 한 번 변합니다. 더는 작가를 위대한 인간으로 존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제 작가는 메이커, 즉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가?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드는데 그 방법은 컨버전스, 즉 융합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작가는 여러 가지를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변화했다라고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사람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이미 있었어요. 이미 여러 회사에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을 대중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스마트폰의 기능은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전화기도 있었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노래도 듣는데 이런 기능은 아이팟 같은 mp3 플레이어가 있었죠. 메모장, 이건 수첩이나 다이어리가 있었고요. 사진기도 디지털 카메라가 이미 보급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있었고 지도도 있었고 휴대용 게임기도 이미 있었고 동영상 감상하는 기기도 있었고 스케줄러 또한 있었고요. 이처럼 기존에 통용되던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도구에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융합이지요. 융합이 이루어지니까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발현된 겁니다. 이처럼 창의성의 개념은 꾸준히 변모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에서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바로 융합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끌어낼 것이냐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창의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산업사회에서는 학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는 의무 교육이 없었거나 서당이나 기본적인 가정교육, 홈 에듀케이션이 더 중요했어요. 그런데 산업사회에 진입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면서 밀집된 주거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 안에서 공장에 다녀야 하니까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면 됩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이동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집 근처에 논이 있고 밭이 있으니까요.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가정이나 동네에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면 다음부터는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니까 새로운 기계가 발명되고 기계를 작동하려면 매뉴얼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간단한 수학 계산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출근을 제 시간에 하려면 시계 보는 법도 배워야 돼요. 이런 필요에 따라서 학교 의무 교육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산업사회의 발전이고요. 그런데 정보사회에서는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인데 찬찬히 뜯어보세요. 라이프롱, 평생이라는 뜻이죠. 바로 평생 학습이 중요하게 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학교를 졸업하면 애지간한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고 일하는 현장에서 뭔가 배우기는 하는데 교육을 더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계속 공부를 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평생.
평생 학습의 시대니까요. 산업사회는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정보사회에서는 문화, 예술이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 몇 가지를 더 배워봅시다. 자,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다르냐? 산업사회에서는 문화예술은 개인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보사회에서는 더는 개인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파티. 이때의 파티는 개강 파티, 생일 파티 할 때 그 파티가 아니고요. 정당이라는 의미의 파티도 아닙니다.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롤, 오버워치, 배그 등등의 게임을 할 때 비슷비슷한 성향의 사람들, 친한 사람들끼리 파티를 꾸며서 같이 움직이죠. 바로 그 파티입니다. 비슷한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 서로 능력은 다른데 그걸 보완해 가면서 파티를 구성해서 퀘스트를 수행 혹은 일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산업사회는 단지 취미였는데 취미는 뭐냐면 생산성이 없는 활동입니다. 취미에 능통하다고 해서 그걸로 돈을 벌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 취미와 비즈니스가 같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활동, 생산적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자, 여러분들이 문예창작과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걸 겁니다. 야, 문창과 가면 굶어 죽어.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안 굶어 죽어요. 그런 분들이 대체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맞습니다. 산업사회의 마인드를 가진 까닭이에요. 그분들 관점에서 보면 문예창작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활동이고 단지 취미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적어도 1980년대까지 조금 더 나가면 1997년 11월 IMF 금융위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21세기입니다. 정보사회도 아주 고도화된 다음에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문예 창작이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함께 하는 활동이고요. 취미면서 동시에 비즈니스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덕업일치의 사회인 거죠. 그냥 오타쿠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타쿠 짓과 생산적인 활동을 합쳐서 덕업을 일치시키려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그 의미가 더 강조됩니다. 자동차 안 팔리죠? 물건 안 팔리죠? 그런데 제일 많이 팔리는 건 뭡니까? 넷플릭스, OTT 서비스, 왓챠, 카카오 게임, 방탄소년단 무엇을 하는 것들인가요? 예전에는 전부 쓸모없는 문화, 예술, 취미 활동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생산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이리 와 보세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만약 여러분의 친구들이 문창과 졸업하면 뭐 하려고 거기 가면 굶어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런 무식한 녀석 이리 와봐. 너 혹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쭉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술적 창의성이란 무엇이냐? 예술적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전통적인 행위를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런 기조에 맞춰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2004년 한참 전에 창의한국이라는 의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문화시민, 다원적인 문화사회, 역동적인 문화국가 등등의 여러 기치를 내세우면서 이를 토대로 창의력을 개발하도록 하겠다. 이제 정보사회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